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73살이에요.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몸이라는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6시면 칼같이 일어난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어 밤새 집안에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자, 얘들아, 아침 먹자. 제가 말을 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베란다에 있는 제 소중한 반려식물들이에요. 10년 넘게 키운 군자람부터 작년에 들여온 자그마한 다육이까지 제게는 하나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같은 아이들이랍니다. 흙이 말라있지는 않은지, 잎사귀에 먼지는 없는지 살피며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려주면 파릇파릇한 잎들이 꼭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식물도 다 감정이 있다니까요. 사랑을 준 만큼 푸르게 보답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진짜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어째 정성을 쏟을수록 삐뚤어지는지 모를 일이에요. 아들놈 말입니다. 40살 이기석. 나이는 40인데 정신연령은 14살에서 멈춘 것 같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죠. 아침 운동으로는 복지관에서 배운 실버 체조 대신 유튜브를 틉니다. 열정 영자의 파워 스트레칭이라고 저랑 나이도 비슷한 영자 씨라는 분이 아주 구성지게 운동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 어르신들. 옆구리 쭉쭉 늘려야 허리살이 도망가요. 하는 걸걸한 목소리를 들으며 팔다리를 쭉쭉 뻗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져요. 땀을 살짝 흘리고 나서 마시는 보리차 한 잔의 맛은 아마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점심은 간단히 챙겨 먹고 오후에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세상 구경을 해요. 딸 민정이가 사준 태블릿 PC라는 것이 아주 물건이더군요.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기만 하면 온 세상 소식이 다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수들 노래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요리 영상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화면 속 젊은 양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니 밍밍하던 나물 무침도 제법 맛깔나게 변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콩나물 잡채나 한번 해볼까? 영상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띠리리릭 띠리릭 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부터가 아주 불길했어요. 꼭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온 동네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성질을 꾹꾹 담아 누르는 소리였죠. 아니나 다를까 문이 열리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 아들 이기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림자처럼 찰싹 붙어 다니는 며느리 이정미의 뾰족한 목소리가 뒤따랐죠.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저는 못 들은 척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평일 대낮에 찾아올 때는 이유가 딱 하나뿐이거든요. 돈. 그놈의 돈 때문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 오셨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제가 시큰둥하게 대꾸하자 아들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로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어요. 밖에서 입고 온 외투는 아무데나 휙 벗어 던져놓고요. 저런 건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바닥에 옷가지 하나 흘리는 꼴을 못 보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며느리 정미는 더 가관이었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장 부엌으로 직행하더군요.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게 다예요? 김치가 아주 푹 익어서 군내가 나네, 군내가 나. 먹을만하다. 네 입이 까다로운 거지. 이건 뭐예요? 장조림. 고기가 왜 이렇게 퍽퍽해요? 소고기는 살치살로 해야 부드러운데.
아주 그냥 저희 집 냉장고 총괄 관리자라도 되는 것처럼 반찬통을 하나하나 열어서 냄새 맡고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온갖 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모양새였죠. 저 싹수 없는 말투는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너희 점심은 먹고 다니니? 제가 한심하다는 듯 묻자 아들놈이 소파에 누운 채로 대답했어요. 아직요? 어머니가 맛있는 거라도 해주실까 해서 빈속으로 왔죠. 내가 니들 밥 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아니? 그리고 너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앉아. 소파 꺼진다. 제 타박에 기석이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그러고는 큼큼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그래? 또 돈 얘기면 그냥 돌아가라. 나 돈 없어. 제가 먼저 선수를 치자 옆에서 반찬 투정을 하던 며느리가 쪼르르 달려와 아들 옆에 앉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예요. 정말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는 뭐였더라? 발가락 양말에 인공지능을 달아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였나? 그 전전번에는 펫 전용 미용실 체인 사업이었고, 그래서 성공한 게 뭐 하나라도 있니?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네요. 아들 기석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뭘 하나 진득하게 하지를 못했죠. 직장도 몇 달 다니다 힘들다고 그만두기 일쑤고 늘 허황된 꿈만 좇으며 한 방만 노렸어요. 그 한 방이라는 게 마흔이 되도록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요.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요즘 대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메타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상현실에다가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10배, 20배로 뛴다니까요.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아주 신이 나서 떠드는 아들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 철없는 놈을 어쩌면 좋을까요? 나이 40이면 자기 앞가림은 물론이고 가정도 책임져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니, 이 사람 아이디어 정말 좋다니까요. 주변에 이걸로 돈 번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금방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매달 용돈도 두둑하게 드릴게요. 됐다. 니들이 주는 용돈 없어도 나는 아쉬울 것 하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빌려줄 돈, 아니, 그냥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너희도 이제 나이 40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 등골 빼먹고 살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 말이 꽤나 아팠나 봅니다. 아들 기석이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지원만 빵빵하게 해주셨어 봐요.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없는 살림에 남들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가르치고 입혔는데 이제 와서 지원 탓을 하네요. 며느리는 옆에서 더 부채질을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다른 집들은 아들 사업 미처는 기본으로 대준다는데 어머니는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제 발로 일어서서 밥 벌어먹고 살 때까지 나는 절대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너희를 돕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저것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얘기는 이걸로 끝이다. 배고프면 냉장고에 있는 김치에라도 밥 비벼 먹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 제 등 뒤로 아들놈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도 어머니 도움 없이 꼭 성공해서 어머니 앞에 나타날 테니까. 그래, 꼭 그러려무나. 내가 두 눈 뜨고 그날을 꼭 기다리고 있을게. 결국 아들 내외는 밥도 안 먹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도 쾅 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밉다가도 안쓰럽고 안쓰럽다가도 화가 치미는 걸 보면 자식이란 건 정말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인가 봅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조용히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자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제 가슴으로 나아온 정성을 다해 길렀는데 어쩌다 저렇게 돈만 밝히는 속물이 되어버렸을까. 헛헛하고 서운한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제 두 발로 서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 아들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으로는 아까 생각했던 대로 콩나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시금치를 데치고 형형색색의 채소를 볶으며 요리에 집중하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자 텅 비었던 공간이 조금은 채워지는 기분도 들었고요. 혼자 먹는 저녁상이었지만 저는 정성껏 차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기운이 나야 저 철없는 것들과 싸울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속극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대다가도 어느새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지더군요. 뻔한 이야기였지만 그런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드라마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낮에 아들놈이 퍼부었던 원망 섞인 말들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거든요. 어머니가 지원만 빵빵하게 해주셨어 봐요. 하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심장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요? 남편 하늘로 먼저 보내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비싼 과외 한 번 못 시켜준 건 사실이지만 학교 준비물 하나 빠뜨린 적 없고 남들 입는 메이커 옷은 못 사줘도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옷은 늘 깨끗하게 다려 입혔어요. 딸 민정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는데 유독 아들놈은 어릴 때부터 제 속을 까맣게 태우는 재주가 있었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자기 손해보는 일은 칼같이 계산하고 늘 쉬운 길, 편한 길만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제가 좀 더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호러미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받아준 것이 오늘날 저런 괴물을 만들었나 봅니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는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머릿속이 시끄러웠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천장무늬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었죠. 그렇게 뒤척이기를 수십 번 시계를 보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띠띠띠띠.
저희 집 현관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심장이 발소리처럼 쿵쿵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덜컥 겁이 났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몸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 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지나 제 안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만 겨우 내놓은 채 안방 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안방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군뱅이가 기어가듯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삐그덕하는 아주 오래된 나무 문이 내는 특유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유령처럼 스르륵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검은색 캡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얼굴은 검은 마스크로 턱 밑까지 가렸더군요. 옷도 위아래 전부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옷으로 맞춰 입은 것이 누가 봐도 나 지금 나쁜 짓 하러 왔소 하고 광고하는 행색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 엉거주춤한 몸짓,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걸음걸이. 제가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키운 제 아들, 이기석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얼굴을 꽁꽁 가리고 온몸을 검은색으로 도배했다고 한들 제 자식의 뒤태와 실루엣을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멍청하고 한심한 놈. 자기가 평생을 드나들던 이 안방 문이 낡아서 살짝만 열어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문에서 나는 삐그덕 소리에 자기가 더 놀라서 토끼처럼 움찔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걸 낳고 제가 기뻐서 미역국을 3그릇이나 비웠다니. 통탄할 노릇이었죠. 아들놈은 제가 깊이 잠든 줄로만 아는지 까치발을 하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제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계속해서 자는 척 일부러 평온한 숨소리까지 내가며 혼신의 연기를 펼쳤죠. 제 머리맡 협탁 위에는 늘 제 지갑과 스마트폰, 그리고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거든요. 놈의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 지갑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그림자는 제 머리맡에서 잠시 멈칫하며 제 숨소리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천천히 손을 뻗어 협탁 위에 지갑을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지갑을 낚아채는 손길이 마치 수전증 환자처럼 파르르 떨리는 게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갑을 드디어 손에 넣자 놈은 안도의 한숨이라도 내쉬는 듯 하더니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방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저놈의 몸이 굼떴던 탓일까요? 제가 낮에 외출했다 돌아와 무심코 벗어두었던 핸드백 줄에 그만 발이 걸리고 만 거예요. 쿵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들놈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보기 좋게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아이고 저런 칠칠치 못한 놈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제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어요. 아야. 아들놈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가 제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자기 입을 두 손으로 막더군요. 그러고는 넘어진 채로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끔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한심하며 처량하기까지 한지. 저는 이불 속에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부들부들 떨리는 어깨를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놈은 제가 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엉금엉금 기다시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는 심장 소리였어요.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이 늙은 어미가 곤히 자는 방에 도둑놈처럼 들어와 지갑을 훔쳐가다니요. 저게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일까요? 저는 협탁 위를 보았습니다. 지갑이 있던 자리는 휑하니 비어 있었고 스마트폰과 돋보기 안경만 덩그러니 남아 제 처지를 동정하는 것 같았죠. 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천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점처럼 달려있는 검은색 물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얼마 전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된다며 딸 민정이가 큰맘 먹고 달아준 가정용 CCTV가 까만 눈을 반짝이며 24시간 내내 집안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안에 저런 감시 카메라를 왜 다냐며 숨막힌다고 타박을 했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요긴하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기석, 네 인생은 이제 네 손으로 끝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정직하게 벌기 힘든 것인지 이 어미가 네 뼈에 아주 사무치도록 가르쳐주마. 저는 냉장고에서 얼음물처럼 차가운 보리차를 한 잔 가득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타는 듯한 속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좀도둑 사건이 아니에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자식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한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교육이 될 겁니다. 저는 비어버린 지갑 자리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CCTV 렌즈를 번갈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칼을 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퍼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을 꼴딱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명쾌했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베란다의 반려식물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얘들아, 좋은 아침.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야. 식물들이 제 말뜻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밥까지 든든하게 챙겨 먹은 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그리고 밤새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서는 제 예상대로 아들 이기석이 온갖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것도 초고화질로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어찌나 좋은지 당황해서 커졌던 놈의 눈동자와 마스크 위로 드러난 식은땀까지 다 보이더군요.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결정적인 장면들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자 제 아들놈의 목에 걸게 될 족쇄가 될 테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꽤 오래 울리고 나서야 잠이 잔뜩 덜 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웅얼거리며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들, 나다. 아직도 자고 있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놈이 순간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일어났죠. 그럼요. 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잠겨 있어? 간밤에 잠이라도 설쳤니? 혹시 무슨 별일 은 없었고? 제가 능청스럽게 떠보자 아들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격하게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었죠. 정말이에요. 아주 그냥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잘 잤습니다. 하하. 그 어색한 웃음소리라니. 제 발이 저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수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옆에서 며느리 정미가 누구야? 어머님, 왜 전화하셨대? 지갑 얘기하시디.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저 둘은 지금쯤 제 지갑을 열어보고 생각보다 현금이 얼마 없어서 실망했다가 그 안에 든 여러 장의 카드를 보고는 횡재했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어제 너희 그냥 보낸 게 영 마음에 걸려서 그런다. 너희 좋아하는 갈비나 실컷 사주려고. 네. 가 갈비요? 갑자기요? 그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한턱 쏘고 싶네. 장소는 내가 조금 이따 문자로 보내마. 12시까지 늦지 말고 꼭 오너라. 알았지? 아들놈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아마 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겠죠. 하지만 공짜 갈비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어머니.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어서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덫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무는 꼴이라니. 저는 곧바로 든든한 제 편 하나뿐인 딸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CCTV 영상을 보내주었죠. 영상을 본 딸의 반응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가 정말 미쳤나 봐.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민정아, 진정해. 엄마 다 계획이 있어. 계획은 무슨 계획? 저건 명백한 범죄야. 어떻게 엄마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해? 인간도 아니야, 정말. 딸은 오빠의 만행에 치를 떨며 분노했어요. 그 마음에 울컥했지만 저는 딸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 전에 네 오빠 버르장관을 아주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그러려면 네 도움이 좀 필요해. 제 단호한 목소리의 딸도 조금은 진정이 된 듯했어요. 엄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단 내 지갑에 있던 카드 전부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켜야겠다. 은행에도 전화해서 모든 거래를 막아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저는 딸에게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감탄한 듯 말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그냥 화부터 내고 경찰서부터 달려갔을 텐데. 알았어, 엄마. 내가 옆에서 확실하게 도울게. 일단 카드 정지부터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다음 계획 준비하고 있어. 역시 제 딸은 똑 부러져요. 민정이가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죠.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죠. 저는 태블릿 PC를 켜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것저것 구경하는 척하며 제 스마트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대로 스마트폰이 딩동하는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미래백화점 명품관에서 285만 원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분실 도난 신고 카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눈에 선했습니다. 며느리 정미가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콧대 높은 직원 앞에서 허세를 있는 대로 부리다가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말에 얼굴이 시뻘개졌을 모습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러 카드사에서 연달아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이마트 디지털 프라자에서 312만 원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라비앙 로즈에서 45만 6천 원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골드 주얼리 샵에서 157만 원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을 사겠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겠다. 순금 목걸이를 사겠다. 온갖 허황된 꿈에 부풀어 카드를 긁어대다가 번번이 망신만 당하고 있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죠. 아마 지금쯤 서로에게 이게 다 너가 쓸데없는 거 사자고 해서 그렇잖아. 아, 뭐, 네가 먼저 바람 넣었잖아. 하며 길거리에서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괘씸한 아들놈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증거가 될 테니까요. 모든 상황이 제 손바닥 안에서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경복궁 한정식에 도착하니 딸 민정이가 이미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알파걸이라고 하던가요? 제 딸이지만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죠.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아이라 이런 법적인 문제가 얽힌 일에는 저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저것들 거의 다 왔다고 연락 왔더라. 그럼 엄마, 이것 좀 봐. 아주 그냥 초고화질로 선명하게 잘 보이지? 민정이는 자신이 들고 온 최신형 노트북을 열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어젯밤에 그 한심하고도 어설펐던 도둑질 영상이 재생될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죠. 민정이는 심지어 노트북을 식당 와이파이에 연결해 유사시에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려버릴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래, 아주 잘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저와 딸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보며 결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틋한 모녀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불의와 파렴치함에 맞서 싸우는 완벽한 한 팀의 전우였어요. 약속 시간인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식당 안으로 어기적어기적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그야말로 똥 씹은 표정 그 자체였어요. 며느리 정미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 기석이는 얼굴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아마 오전에 카드 때문에 온갖 망신을 당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대판 싸우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정이를 발견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표정 변화가 어찌나 인위적이고 우스꽝스러운지 꼭 낡은 가면을 바꿔 쓰는 서커스 광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와 계셨네요. 아, 기다리셨어요? 언니도 와 있었네. 오늘 무슨 좋은 날이야? 이렇게 다 모이고. 며느리 정미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콧소리를 내가며 민정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민정이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쌀쌀맞게 콧방귀만 흥 뀌었습니다. 그 서늘하고 냉랭한 분위기에 두 사람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차려질 밥상, 그것도 공짜로 얻어먹게 될지도 모를 비싼 갈비에 대한 미련을 끝내버리지 못했는지 아주 어색하게 저희 맞은편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더군요. 하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어머니. 이런 날에는 역시 갈비가 딱이죠. 아들 기석이가 이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을 어떻게든 깨보려고 애써 말을 꺼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찻잔만 들어올려 향을 음미했습니다. 식당 안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숨통을 옥죄는 것만 같았어요. 잠시 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종업원이 공손하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 며느리 정미가 냉큼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위기 파악도 전혀 못하고 제일 비싼 메뉴를 손가락으로 콕 짚으며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궁중 한우 생갈비찜으로 시켜도 되죠? 1인분에 78,000원짜리요. 이왕 사주시는 거 제일 좋은 걸로 먹어야죠. 안 그래요, 여보? 그래, 마음껏 시키거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어쩌면 니들이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니들 돈으로는 구경은커녕 냄새도 못 맡게 될 음식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 말에 네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듯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민정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저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슬슬 본 공연을 시작해볼까?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정이가 노트북의 스페이스바를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 우아하지만 힘껏 눌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어젯밤 저희 집안방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세상에서 가장 어설프고 한심한 도둑 하나가 등장했죠. 저게 뭐야? 어머니, 이게 지금 뭐예요? 기석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방 안을 서성이다가 제 핸드백줄에 발이 걸려 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저희를 주시하고 있던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푹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제 지갑을 훔쳐들고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장면까지 남김없이 재생되고 나서야 민정이는 보란듯이 노트북 화면을 180도 돌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들 기석과 며느리 정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려 있었어요. 핏기라고는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게 왜 여기에? 아니,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 수. 기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횡설수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기석, 이정미. 내가 너희 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선택할 기회를 주마. 선택지는 두 개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희 테이블에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이 공개적인 심판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첫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 죄를 전부 인정하고 내가 내미는 갱생각서에 피가 나도록 지장을 찍어라. 앞으로 사람답게 살겠다고 내 감시 아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다. 그러면 이번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가 빨간 줄이 그어지는 망신은 면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끝까지 아니라고, 오해라고,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다고 발뺌하고 버티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너희 둘을 주거침입과 특수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할 거다. 며느리 정미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들에게 하나뿐인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주셔야겠어요? 사소한 해프닝. 어미가 곤히 자는 방에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와 지갑을 훔쳐가는 게 사소한 해프닝이니?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훔친 카드로 온갖 사치품을 사려고 했던 것도? 이정미, 너희 오늘 오전에 미래백화점 명품관이랑 하이마트 디지털 프라자 갔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귀신에 씌였었나 봐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 기석이가 거의 울먹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네 그 악어의 눈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선택은 뭐지? 각서를 쓸 건가 아니면 다 같이 경찰서로 구경을 갈 건가? 내가 셋을 셀 동안 결정해라. 하나, 둘.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좋다. 셋. 니들 뜻대로 해주지. 그렇게 경찰서가 가고 싶다면 이 어미가 친히 구경시켜주마.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숫자 버튼을 하나씩 아주 힘주어 눌렀어요. 112. 그 모습을 본 아들 내외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진짜로 신고하시려고요? 여기요, 경찰서죠? 제가 지금 파렴치한 도둑을 잡았는데 범인이 제 눈앞에 있네요. 네, 여기는 강남대로에 있는 경복궁 한정식이라는 곳이고요. 네, 범인은 바로 제 아들놈입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에게 아주 또박또박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행동이 너무나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들 내외는 저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저희를 구경하며 세상에 아들이 엄마 지갑을 훔쳤대. 어머, 저 집안은 콩가루네, 콩가루야. 쯧쯧, 자식 한 번 잘못 키웠네.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잿빛이 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너를 데리러 올 거다. 너는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해. 나라에서 주는 콩밥 먹으면서 네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네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고 썩어 문드러졌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오너라. 그게 어미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진짜 사랑이다. 잠시 후 식당 안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저희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아들의 팔을 잡자 며느리 정민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여보. 어머니 잘못했어요. 를 외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아들 기석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의 손에 이끌려 식당 밖으로 쓸쓸하고 초라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도 없이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치료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나야만 제 아들이 비로소 세살을 돋게 하고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식당 안은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금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소소한 대화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아들의 자리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고 있는 며느리 정미의 모습만이 흐릿한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죠.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딸 민정이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여전히 저희를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독한 늙은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선들은 이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술을 막 끝낸 외과 의사처럼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묘한 결연함에 차 있었으니까요. 정미야, 그만 울고 일어나거라. 여기서 이렇게 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갈 게다. 가서 네가 아는 대로 본대로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에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정미가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얼마나 고생하며 저희 오빠 키우셨는지 제가 다 아는데 어떻게 어머니 손으로 오빠를 경찰서에 보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 그 아들이 내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해도 눈 감아줘야 한다는 말이니? 그게 네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거냐?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 아주 조금만 대화했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말은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꾸미셨잖아요. 저희를 망신 주고 감옥에 보내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래, 작정했다. 니들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아주 단단히 작정했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니들은 대화가 아니라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겪어봐야만 정신을 차릴 놈들이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분한 듯 입술만 깨물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런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새언니,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건 오빠랑 새언니 두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조언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나중에 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민정이의 서늘한 경고에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이미 민정이가 끝내두었더군요.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가을의 높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나가며 민정이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경찰서로 가보자. 가서 내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일이 제대로 처리될 게다. 엄마, 피곤하지 않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오늘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무슨. 이건 변호사가 필요한 그런 거창한 사건이 아니야. 그냥 어미가 철없는 아들놈 버릇 가르치는 회초리 같은 거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민정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놈이 끌려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순영아,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저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저놈은 평생 저렇게 살다가 더 큰 죄를 짓고 말 거야. 이게 내가 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경찰서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담배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사방에서는 전화벨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민정이가 형사과를 찾아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희를 담당하게 된 사람은 을간 넘어 보이는 세상사에 닳고 달아 보이는 인상의 박 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신고하신 분이시죠? 제가 이기석 씨 사건 담당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족 간의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서로 좋게 이야기해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박 형사는 저희를 회의실의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태도였죠. 저는 그런 박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합의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만 처벌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아니, 어머님. 아드님이 초범이고 또 훔친 지갑도 바로 회수되지 않았습니까? 안에 든 돈도 그대로 있고요. 이 정도로 실형을 살거나 하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텐데 자식 얼굴에 빨간 줄 긋는 것보다는 그 빨간 줄 제가 직접 그어주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박 형사는 물론이고 제 옆에 있던 민정이도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박 형사는 꼬았던 다리를 풀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저를 다시 쳐다보더군요. 네, 그게 무슨... 형사님, 제 아들 나이가 올해로 40입니다. 40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이 늙은 어미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한심한 놈이에요. 어제는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제가 자는 밤에 몰래 들어와 지갑까지 훔쳐갔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주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저놈은 평생 저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 제발 법대로만 처리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진심이 담긴 호소에 박 형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에 그 귀찮음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그도 형사 생활을 오래 하며 저 같은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니겠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뜻이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저희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해자 진술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박 형사 앞에서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낮에 아들 내외가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일부터 밤에 몰래 들어와 지갑을 훔쳐갔던 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훔친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이는 옆에서 법률적인 용어를 덧붙여가며 제 진술을 도왔고 저는 증거물로 CCTV 영상과 카드 승인 거절 문자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박 형사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일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조사실을 나오려는데 복도 저편에서 며느리 정미가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경찰서에 도착한 모양이었죠. 정미는 제 앞에 와서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를 부추겼어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저희 남편 좀 선처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저희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게요. 네.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값싼 동정심에 호소하는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죠.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나거라. 네가 지금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네 남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옆에서 부추긴 죄에 대해서 저기 계신 판사님께 가서 빌어야지. 어머니. 그리고 종처럼 살겠다는 말은 하지도 마라. 나는 종 같은 거 필요 없다. 그저 니들이 남들처럼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제 앞가림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그 작은 바람을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지. 제가 싸늘하게 돌아서려는데 마침 복도 저편에서 형사에게 이끌려 나오는 아들 기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칼로 베인 듯이 아파왔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입모양으로 똑똑히 말해주었죠. 인생은 실전이야, 아들아. 아들은 제 입모양을 읽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민정이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마치 제 속에서 흐르는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놈은 결국 구속되어 구치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민정이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친아들을 제 손으로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 가두었다는 사실이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아들놈의 그 절망적인 눈빛이 떠올라 밤새 뒤척이기 일쑤였죠. 낮에는 일부러라도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반려식물들을 돌보고 복지관에 나가 노래교실에도 참여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깊은 한숨과 함께 아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다른 험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미운 놈, 왼수 같은 놈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제 자식인지라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그야말로 제 집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를 외치며 울부짖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통에 저는 창피해서 문도 열어주지 못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싹싹 빌게요. 남편 좀 꺼내주세요, 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처절했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동정심에 호소하는 연기에 속아 넘어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며칠 동안 무릎 꿇기 작전이 통하지 않자 며느리는 전략을 바꾼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내치시는 걸 보시면 가슴 아파서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실 거예요. 어머니, 제발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말했죠. 네 남편 애비는 하늘에서 똑똑히 보고 있을 게다. 자기 아들이 마누라랑 작당해서 늙은 어미 지갑이나 훔치는 한심한 놈으로 자란 꼴을 말이다. 그리고 아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 여보, 더 독하게 마음 먹고 저놈 사람 만들어주게 하고 말이다. 그러니 다시는 내 남편 입에 올리지 마라. 제 호통에 며느리는 기가 죽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말, 앞으로는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마지막은 늘 제발 합의해달라는 애원으로 끝을 맺었죠. 그렇게 며느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민정이는 유능한 변호사를 한 명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은 현재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본인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서 기소는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무엇보다 어머님과의 관계, 즉 직계존속이라는 점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머님께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시고 엄벌을 탄원하신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합의를 해주시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구치소에 갇혀 고생한 것만으로는 약효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해주는 대신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고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취직을 하고 월급은 모두 나에게 맡긴다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무르고 다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좋은 생각입니다. 보통 합의서에 그런 부속 조항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향후 어떠한 경제적 요구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구직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와 같은 식으로요. 이건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나중에 아드님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머님께서 도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어요. 벌을 주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연락도 뜸해지고 제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제 아들이 갇혀 있는 구치소로 되어 있었고 받는 사람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들에게서 온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편지 봉투만 만지작거렸어요. 봉투를 뜯어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원망과 변명이 가득 차 있을까,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의 글씨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자 한자 눈으로 더듬어가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불효자식 기석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럴 수 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마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쉬운 길만 찾고 남 탓만 하고 노력 없이 얻는 것만 바랐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여기서 주는 밥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멀건 국에 딱딱한 밥. 그래도 배가 고프니 먹게 되더군요. 그 밥을 씹을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집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생각합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할 때마다 제가 어릴 적 아플 때 밤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땀 흘려 일해서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어머니께 빨간 내복 한 벌이라도 제 손으로 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불효자식은 여기서 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겠습니다. 불효자식 이기석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두 뺨 위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밉기만 하던 아들이었지만 그 편지 속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툴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원망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40살에 겨우 철이 드는 아들을 보니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뿌린 극약 처방이라는 씨앗이 이제야 차가운 땅 속에서 아주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에는 아들 기석이의 어릴 적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돌잔치 때 실 대신 돈을 잡고 환하게 웃던 아기 기석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어색하게 서 있던 꼬마 기석이, 그리고 사춘기 시절 반항심 가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외면하던 청소년 기석이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 때는 저 아이가 이렇게 속을 썩이는 어른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저는 먼동이 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번 기회는 제가 베푸는 온정이 아니라 아들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시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딸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어제 오빠한테서 편지가 왔었다. 편지? 뭐라고 왔는데? 또 거짓말로 동정심 유발하려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딸에게 편지의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어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린다기보다는 결심이 섰다고 해야 맞겠지. 엄마는 네 오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볼까 한다. 엄마, 또 속는 거라니까. 저 인간이 저런 식으로 나온 게 한두 번이야? 그때만 위기 모면하려고 하고 나오면 또 똑같을 거라고.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용서해 주려는 게 아니야.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족쇄를 채워서 꺼내줄 생각이다. 다시는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민정이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꼈는지 민정이도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의 결정이라면 나는 따를게. 내가 뭘 도우면 되는데? 일단 네가 선임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조건부 합의서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작성해달라고 부탁 좀 해다오. 그리고 며느리 정미좀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고 연락해야겠다. 저는 민정이와의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번호가 뜨자마자 며느리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하셨네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울음소리는 집어치우고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너 네 남편을 정말 꺼내고 싶으냐? 네, 네. 그럼요, 어머니. 뭐든지 다 할게요. 좋다. 그럼 오늘 오후 2시까지 민정이가 알려주는 변호사 사무실로 혼자 오너라. 단 조건이 있다. 와서 내 말에 토 한 번이라도 달거나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버티면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는 끝이고 네 남편은 그대로 징역 살게 될 줄 알아라. 명심해. 이건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너희 부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니까. 제 서슬 퍼런 말에 며느리는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토 달지 않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정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얼굴로 저희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어요.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합의서 및 갱생각서라고 적혀 있었죠. 변호사가 각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이기석은 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어머니 김순영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어머니의 재산을 탐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둘째, 피고인 이기석은 석방 후 1개월 이내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여 3개월 안에 반드시 취업할 것을 약속한다. 직종은 불문하며 일용직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땀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다. 셋째, 취업 후 발생하는 모든 급여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전액 어머니 김순영님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한다. 어머니는 이 금액으로 아들 부부의 공과금 및 최소한의 생활비를 관리 및 지급하며 나머지는 아들 부부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넷째, 피고인의 배우자 이정민은 본 사건의 방조 및 교사 책임을 통감하며 석방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의 교양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과정은 증빙 자료를 통해 어머니께 보고해야 한다. 다섯째, 피고인 이기석과 배우자 이정민은 위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위반할 시 본 합의는 즉시 무효가 되며 피해자 김순영님은 언제든지 고소를 다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에 동의한다. 각서의 내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며느리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월급을 모두 제게 맡겨야 한다는 조항과 자신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서는 거의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불만을 터뜨리자마자 옆에 있던 민정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심하다고요? 이게 심해요, 새언니. 어머니 재산 훔쳐서 감옥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심해요? 지금 새언니랑 오빠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런 사람들에게 엄마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심하다, 안 심하다 따질 처지예요? 민정이의 호통에 며느리는 다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죠. 정미야, 이건 벌이 아니야. 너희가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다. 너희는 아직 돈을 관리할 능력도 올바른 생각을 할 능력도 부족해. 그러니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다. 이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괜찮다. 이 각서 찢어버리고 네 남편은 그냥 법대로 징역 살게 하면 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며느리는 한참 동안이나 각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갈등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고 갔겠죠.
하지만 결국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 굴욕적인 각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할게요. 결국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옆에 준비된 인주의 엄지손가락을 찍어 지장을 눌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희가 제출한 합의서가 받아들여져 아들 기석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정이와 함께 구치소 앞으로 아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에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민정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 온 두부 한 모를 내밀었습니다. 먹고 지난 일은 다 잊어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건 네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를 네 발로 차버리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네 어미가 아니다. 아들은 말없이 두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와작와작 씹어 삼켰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해후가 아니었어요. 길고도 험난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부디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아들놈의 세 사람 되기 프로젝트는 그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부터 아주 혹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내외가 자고 있는 방문을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사정없이 두드렸어요.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뜨겠다. 죗값 치르려면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부지런해야 하는 거 몰라. 방 안에서는 엄마 5분만 하는 잠꼬대와 함께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그 뻔뻔하고 나태한 소리에 제 속에서 다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목소리에 얼음을 담아 외쳤습니다. 5 센다. 그 안에 문 밖으로 안 튀어나오면 어제 니들이 피눈물 흘리며 지장 찍은 그 갱생 각서 바로 컬러 복사해서 니들 가는 곳마다 이정표처럼 붙여놓고 원본은 사진 찍어서 민정이 변호사한테 바로 보낼 줄 알아라. 하나, 둘. 변호사라는 3글자는 역시나 효과가 아주 뛰어났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기석이가 퉁퉁 부은 얼굴로 거의 굴러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머리는 폭탄 맞은 까치집을 지었고 잠옷은 상하이가 따로 놀며 다 돌아가 있는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죠. 어머니 벌써요? 지금 몇 시인데요? 밖은 아직 깜깜한데요. 몇 시긴 몇 시야? 네 눈에는 이게 해가 안 뜬 걸로 보이니? 네 인생은 이미 해가 지다 못해 깜깜한 밤중이야. 당장 가서 정신 번쩍 나게 찬물로 씻고 옷 갈아입어라. 너 오늘부터 돈 벌러 가야지. 네, 오늘부터요? 어머니, 저 어제 나왔는데 적응할 시간도 좀 주셔야죠.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아들놈이 웅얼거리며 감히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잘랐습니다. 쉬어? 누가 쉴 자격이 있다고 감히 쉬어? 너 나라에서 주는 공짜 밥 먹으면서 며칠 동안이나 편하게 쉬었잖아. 이제 그 밥값 해야지. 30분 준다.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꼴로 준비 못하면 오늘부터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 서슬 퍼런 기세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좀비처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잠이 깬 며느리 정미도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거실에 나왔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세요.
사람이 잠은 자야 일을 하죠. 그리고 아침밥은요? 밥은 주셔야 내보내죠. 밥. 밥은 일하러 가서 흙바닥에 앉아 먹는 밥이 제일 꿀맛인 법이야. 어디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 입에 쌀밥이 넘어가니?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오늘부터 주민센터 가서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지 싹 다 알아보고 제일 한심한 너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 당장 등록해라. 어제 각서의 배우자 이정민은 하고 시작하는 네 번째 조항. 벌써 잊었어? 아니, 그걸 꼭 오늘부터 해야 해요? 저도 어제 남편 때문에 심장이 철렁해서 놀란 것 때문에 몸살 날 지경인데. 몸살?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몸살이나. 진짜 뼈마디가 쑤시는 몸살이 뭔지 구경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소파에 누워서 불평만 하고 있어 봐라.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제 싸늘한 말에 며느리는 입을 오리처럼 삐죽 내밀면서도 더 이상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의 새로운 아침은 보이지 않는 팽팽한 전쟁으로 시작되었죠. 아들놈은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저는 그런 아들의 손에 다이소에서 어제 미리 사온 빨간 목장갑 한 켤레와 제 낡은 등산용 보온병을 쥐어주었습니다. 보온병 안에는 밤새 푹 끓인 뜨거운 보리차를 가득 담아두었죠. 자, 이거 들고 당장 따라 나와라. 저는 앞장서서 집을 나섰고 아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뒤를 따랐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동네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너른 공터에 자리한 인력시장에는 저희처럼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나온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고 하얀 입김을 뿜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네 첫 번째 직장이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있다 봉고차들이 와서 일할 사람들을 태워갈 게다. 오늘 네 일당은 네가 얼마나 절박하게 손을 드느냐에 달려 있어. 알겠니? 아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설고 거친 풍경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제 등 뒤에 숨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변의 거친 인상의 아저씨들이 웬 멀끔한 놈이 엄마 손 잡고 왔네 하는 표정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는 시선이 부끄럽고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다들 엄청 힘세 보이는데.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 가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돼. 몸살이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뒷뼈에 새기고 오너라. 잠시 후 정말 제 말대로 미래건설, 강남인테리어 같은 상호가 쓰인 낡은 봉고차들이 매연을 내뿜으며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 강남 신축 빌라 현장 가서 벽돌 나를 사람 2명. 힘 좋은 사람.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가서 폐자재 치울 사람 1명. 깔끔한 사람. 하고 외치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먹이를 발견한 짐승들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아들은 그 살벌한 기세에 눌려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기만 했죠. 저기요. 사장님. 여기 처음 나온 젊은 사람 하나 있는데 보기보다 힘은 장사요. 아무 일이나 한번 줘보쇼. 속는 셈 치고. 제가 보다 못해 직접 나서서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는 반장님을 붙잡고 아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반장님이 저희 쪽을 보더니 아들의 위아래를 엑스레이 찍듯 훑어보고는 마뜩짠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아드님이신가 본데 너무 곱상하게 생겨서 이런 험한 일은 못할 것 같은데요.
저 하얀 손으로 벽돌 한번 만져봤겠습니까? 비실비실해 보여서 어디 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저희만 곤란합니다. 걱정 마쇼. 보기보다 튼튼하고 책임감도 강한 놈이니까. 오늘 하루만 써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내일은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오. 한번 믿어보쇼. 제 우격다짐과 간절한 눈빛에 그리고 다른 일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는지 반장님은 에휴, 어머니 성의를 봐서 제가 오늘 한번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타라고 하세요. 오늘 일당은 12만 원이고 거기서 소개비 1만 원 떼고 11만 원, 저녁에 일 끝나면 현금으로 드릴 겁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세게 떠밀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가서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저녁에 돈 받아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가져와야 한다.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딴 생각 품으면 그땐 정말 끝인 줄 알아. 아들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서서 봉고차가 사라진 쪽을 먼지 바람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지 않을까,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쳐 나오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놈의 인생은 저놈 스스로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이렇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며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텔레비전을 끄더군요. 너는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고 있었어?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네 인생 바로잡을 시간은 없니? 아, 지금 가려고요. 주민센터가 몇 시에 문 여는지 인터넷으로 검색 좀 해보느라. 핑계는. 그놈의 스마트폰으로는 쓸데없는 것만 보지. 지금 당장 가서 알아봐. 그리고 오늘 안에 프로그램 등록하고 나한테 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오늘부터 네 밥, 네가 직접 벌어서 차려 먹어야 할 줄 알아. 제 호통의 며느리는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질러 놓은 옷가지들을 개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제 마음속의 어지러운 생각들도 함께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제 이 혹독한 처방이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의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는 내용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표정으로 찍은 등록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그 문자에 잘했다. 수업 빠지면 각서대로 이행한다. 단 2문장만 보내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만 쳐다보며 애를 태웠어요. 그러다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기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들 기석이었어요.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회색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해쓱하게 변해 있었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미역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차려둔 저녁상이 있었죠. 따뜻한 밥과 시원한 콩나물국, 그리고 고등어구이와 제가 직접 무친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멍하니 저녁상을 바라보더니 이내 화장실로 가 한참 동안이나 손발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누가 보면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또 짠해왔어요. 밥을 다 먹고 난 아들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고 흙먼지 묻은 돈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1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아들놈이 40평생 처음으로 제 힘으로 제 정직한 땀을 흘려 벌어온 피 같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 봉투를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지폐에서는 아직도 낯선 흙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어땠니? 할 만했어.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멘트 포대를 날랐는데 나중에는 팔이 제 팔이 아닌 것 같았고 점심으로 먹은 밥은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저보고 새님이라고 비실거린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고 고개를 푹 숙인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머니. 몸은 이렇게 부서질 것처럼 힘든데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네요. 빚에 쪼들릴 때도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떼쓸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기분이에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 아주 작은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투박해진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뵈습니다. 이건 오늘 네가 흘린 땀의 대가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으니 이건 네 용돈으로 써라. 이걸로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갈 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거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꼭 쥐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에는 아주 오랜만에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인력시장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제가 더 이상 악을 쓰며 깨우지 않아도 아들놈이 스스로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죽을 상을 하고 일어나더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는지 말없이 씻고 제가 타주는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그 한 달이라는 과정이 비단길처럼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는 어머니, 오늘 같은 날은 공사 현장 일이 없대요. 인력시장 나가봤자 허탕이에요라며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안 하려고 꾀를 부리기도 했죠. 또 어떤 날은 어제 같이 일하던 아저씨랑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오늘 그 현장 가기 너무 껄끄러워요라며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가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살래? 그리고 싸웠으면 네가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풀어야지. 40살 먹은 놈이 애들처럼 편 가르고 왕따 놀이할 거야? 당장 못 일어나. 제 호통에 억지로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하나 저러다 엇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동정심을 보였다가는 지난 한 달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며느리 정미도 마지못해 일주일에 2번씩 주민센터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가봤자 다 늙은 할머니들밖에 없고 맨날 똑같은 시나 읽고 있으니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라며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결국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인문학 교실에서 받아왔다며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A4 용지 한 장을 제게 툭 던지듯 내밀더군요. 풀꽃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였어요. 내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저도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아주 유명한 시였죠. 이게 뭐냐? 숙제 검사라도 해달라는 거냐? 제가 퉁명스럽게 묻자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써보라고 해서 써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쓴 걸 보더니 글씨는 엉망이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건넨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글씨는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엉망이었지만 꾹꾹 눌러 쓴 정성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반듯하게 붙여두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조금 놀란 듯 하면서도 싫지는 않은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불평이 아주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놈이 한 달 동안 꼬박꼬박 벌어온 돈은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흙먼지 묻은 봉투를 제게 내밀면 저는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돈을 세어보고 수고했다 한마디와 함께 10,000원짜리 한 장을 용돈으로 건네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어요. 그렇게 모인 돈이 어느새 200만 원을 훌쩍 넘겼죠. 아들 내외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어머니가 혹시 다른 데 쓰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감히 제게 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만은 않았어요. 민정이의 도움을 받아 아들 내외의 이름으로 된 주택 청약 통장을 각각 만들어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었고 남은 돈으로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가끔씩 식탁 위에 실수로 올려두곤 했죠. 처음에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던 아들 내외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저희 이름으로 청약 통장 만드셨어요? 봤냐? 그래, 만들었다. 너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 전전하며 살래? 지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작더라도 니들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은 있어야지. 제 무심한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아들놈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날 이후 아들은 일을 나가서 다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주민센터에 가서도 예전처럼 구석에 앉아 딴짓만 하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아들이 일을 나간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작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이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죠. 저는 혹시나 공사 현장에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놈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너 이놈의 자식, 이게 무슨 짓이야? 전화는 왜 안 받고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술까지 마시고 들어와. 제가 고함을 지르자 아들이 혀가 꼬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월급날이라고 반장님이랑 아저씨들이 한잔하자고 해서. 딱 한 잔만 마신다는 게. 월급날? 월급은 어딨는데. 네가 번 돈 나한테 먼저 가져오기로 한 약속은 잊었어? 제 말에 아들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주머니를 뒤져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돈을 세어보니 거의 10만 원 가까이 비었습니다. 이건 뭐야?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그게 제가 아저씨들한테 한턱 쏜다고 술값을 좀 냈어요. 제가 막내니까 그래도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아들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철딱서니 없는 놈. 네가 지금 누구한테 한턱 쏠 형편이야. 네 빚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 아니, 마누라랑 너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 건 생각 안 해? 그깟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네 가족들 등골 빼먹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제 불호령에 아들은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뛰쳐나와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너처럼 책임감 없는 놈은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 안 할란다. 니들이 지장 찍은 각서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보낼 테니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준비나 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발치에 엎드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를 외치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다시 얼음장 같은 냉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갔고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죠.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지난 한 달 동안 겨우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 모두가 뼈저리게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월급으로 술을 사 마시고 들어온 그날 밤, 저희 집에는 살얼음판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근 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처음 번 월급인데 하는 생각과 이번에 버릇을 단단히 고치지 않으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밤새 제 머릿속에서 싸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얼굴로 거실에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날 밤 아들이 제 얼굴에 던지다시피 했던 돈 봉투와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며느리의 풀꽃이,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몰래 관리하던 아들 내외의 청약 통장과 적금 통장을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기석, 이정미. 너희 둘 다 이리 와서 앉아라. 제 서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통장들을 두 사람 앞에 내밀며 말했죠.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땀 흘려번 돈으로 내가 너희 이름으로 만들어준 통장들이다. 너희는 내가 그 돈을 다 떼먹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나중에 작더라도 니들 힘으로 집 한 칸 마련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리고 이건 네가 어제 번 돈이다. 고작 하룻밤 술값으로 네 마누라가 배울 수 있었던 시 한 편의 값어치와 니들 미래의 집 한 칸의 벽돌 몇 장을 날려버린 돈이야. 그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았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됐다. 사과는 그만해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너 오늘 인력시장 나가지 마라.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 저 일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일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너희 둘 다 당장 씻고 옷 갈아입어.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향한 곳은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도시 외곽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놓은 현충탑이 있었죠. 저는 현충탑 앞에 아들 내외를 세우고 국화꽃 두 송이를 각각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다. 저분들에 비하면 네가 어제 흘린 땀방울이나 내가 겪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는 고작 동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네 가족의 미래를 팔아넘기려고 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 숙연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현충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이나 그곳에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저희의 어지러운 마음을 조금은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현장 반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하더냐? 어제 술 마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하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반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나 봐요. 앞으로는 인력 시장 안 나오고 바로 자기 팀으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이건 이번 달 남은 날짜까지 계산해서 미리 주신 가불금이라며 아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평소에 받아오던 누런 일당 봉투가 아니었어요. 봉투 위에는 미래건설이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이냐? 네. 그래서 더 죄송해요. 반장님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저는 어제 그런 한심한 짓을 했으니.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라는 제법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40평생 처음으로 아들놈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직장이라는 것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하늘이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구나.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시는 어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서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죠. 아들 내외는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고 식탁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행복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함께 오는 법일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집에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에 비친 낯선 얼굴들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여기 이기석 씨 댁 맞습니까? 저희는 희망캐피탈 대부에서 왔습니다. 이기석 씨가 저희한테 쓴 돈이 있는데 몇 달째 이자 한 푼 갚지를 않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부업체라니. 잊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막 한 걸음을 떼려는 아들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이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여기 안 삽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 이 아줌마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네. 우리가 주소랑 가족관계까지 다 알아보고 왔는데. 문 안 열어. 이 문짝 확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열어. 문 밖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을 발로 쾅쾅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스마트폰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 밖의 남자들은 두고 봐. 내일 또 올 테니 그때는 가만 안 둬. 하고 욕설을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랑 같이 작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한다고 빌렸던 돈인데 일이 잘 안 돼서 그동안 이자도 못 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또 어머니 걱정만 끼쳐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울먹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런 왼수 같은 놈. 넌 대체 사고를 몇 개나 치고 다니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들의 등짝을 때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아들이 보여준 변화와 오늘 아침 현충탑 앞에서 다짐했던 그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으니까요. 일어나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무릎만 꿇고 있을래? 그래서 빚이 전부 얼마인데?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3천만 원. 제게도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아들 부부에게도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당장 민정이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보자.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거다. 알겠니?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희 네 식구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정이는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날강도들이네.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넘잖아. 명백한 불법 사채야. 엄마,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가 정식으로 법적 대응하면 원금만 갚거나 심지어는 이자를 거의 안 낼 수도 있어. 내가 아는 변호사님 통해서 당장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고려해 봐야겠어. 민정이의 똑 부러지는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민정아? 그럼. 오빠는 그냥 하던 대로 매일 성실하게 건설 현장 나가서 일이나 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는 엄마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오빠가 번 돈으로 변호사 수임료랑 갚아야 할 원금, 아주 10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갚아나가야 해. 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 정말 뭐든지 다 할게. 고맙다, 민정아.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는 때때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함께 넘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